시간은 제1장 힘과 모멘트에 대한 내용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이제 힘, 모멘트, 우력에 대한 간단한 약속과 그 다음에 시험에서 어떻게 이런 내용들이 적용이 되어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은 파워, 폴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물체를 이동시키려는 힘을 단순히 힘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단위는 킬로그램 단위, 톤 펄스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표 기호를 이제 파워나 펄스, 여기서 이 P자를 주로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힘은 P로 이제 나타내는데요. 보이지 않는 힘. 힘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화살표로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힘의 화살표를 어떤 시작점에서 이렇게 화살표를 임의로 그렸을 때 힘의 3요소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힘의 3요소는 먼저 화살표를 내가 그린 이 크기를 벡터량으로 힘의 크기 이렇게 부르고 있고 그 다음에 힘이 시작하는 점을 작용점, 그 다음에 수평면과 이루는 각도를 흔히 이제 세타라고 부르고 있죠. 수학적인 기호로 방향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크기, 방향, 작용점 이 세 가지를 힘의 3요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객관식 사지선다형 시험이다 보니까 힘의 3요소가 아닌 것 이렇게 물을 수가 있겠네요. 아주 가끔씩 출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작용선 꼬리부터 머리를 무한대로 연장한 선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작용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작용선은 힘의 3요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4요소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체를 이동시키려는 힘과는 상관없이 물체를 회전시키는 모멘트, 즉 회전력을 계산할 때 아주 중요한 수단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하고 측량학 과목을 공부하게 된 고길룡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요, 측량이라는 과목을 공부하게 되실 텐데, 측량이라는 과목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여러분한테 한 가지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측량이라는 과목은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을 보시든지, 토목기사가 됐든, 산업기사가 됐든, 어떤 패턴을 읽으시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측량이라고 하면 대단히 수학적이고, 계산적이고, 이렇게 어려운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계산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쨌든 계산기 사용이 가능한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산 능력 같은 것은 계산기한테 맡기시면 돼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어떤 개념을 찾고 그 다음에 계산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패턴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희 단원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분명히 시험에 나오는 부분과 나오지 않는 부분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가늠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은 비록 제가 이론 강의 때 여러분들한테 어느 정도는 선을 그어드리겠지만 결국은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문제를 푼다 그러면 그 20문제를 처음 풀었을 때 모의고사 같이 보셨을 때는 좋은 점수가 안 나오실 거예요. 하지만 그 회차가 2회, 3회 이렇게 넘어갈수록 늘 1회 때도 나왔고 2회 때도 나왔던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시간 투자를 하셔서 꼭 내 것으로 만드시고요. 어쩌다가 가끔씩 한번 나오는 것들은 그 문제의 어떤 해설 위주, 그냥 정답 위주로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도 충분히 늘 나와주는 패턴만 공략을 하신다 그래도 좋은 고득점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측량학 1장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요, 측량학 개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측량학 개론에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분류라는 부분, 측량을 어떻게 분류할 것이며 그 분류의 기준이 뭔지에 대한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해 두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에 따른 분류를 할 것이냐 아니면 측량의 구역에 따른 분류, 그러니까 대지 측량이냐 소지 측량이냐 그런 말들을 이제 하시게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 두시면 출제 비중에서도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측량의 정의 및 분류인데요. 먼저 측량이라는 게 뭐냐부터 출발을 할 거예요. 측량은
고전적 의미와 현대적 의미로 이렇게 교재에 보면 나눠져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충분히 무슨 말인지는 여러분들이 습득을 하실 텐데, 고전적 의미 입장에서 보시더라도 측량이라는 것은 어떤 양을 측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 양이 무엇이냐가 결국은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거리가 있고 그 다음 각이 있겠죠. 근데 이 거리도 둘로 나눌 거라는 말이에요. 보통 수평거리라는 말. 그러니까 수평거리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어떤 지점에서 어떤 지점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데 높이 차이가 있겠죠. 여기가 B점이라고 놨을 때 결국은 하늘에서 본 투영시킨 길이라고 하는데, A에서 B까지의 수평적인 거리만을 우리는 D라고 표현을 하고 수평거리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수리수문학 과목을 같이 공부하게 된 한웅규라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목표로 하고 계시는 국가기술 자격증의 토목기사, 토목산업기사의 합격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강의를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전에 보시면 제일 처음 시작하시는 과목에 저희가 수리수문학 과목을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시는 토목기사의 제3과목인 수리수문학 과목은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수리학과 수문학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시는 수리학이라고 얘기하시는 건 오늘부터 배워야 될 내용일 텐데요. 제1장 유체의 기본 성질부터 출발을 합니다. 일단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유체에 대한 내용부터 출발이 되실 텐데, 자, 그러시고 난 후에 우리가 멈춰있는 물에 대한 정수와 움직이는 물에 대한 동수를 먼저 구별을 해본 겁니다. 크게 이렇게 구별하고 난 후에 움직이는 물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관을 통해서 흐르는 물을 파이프 메소드라는 관수로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하천과 같이 자유수면이 없는 흐름을 저희가 개수로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겁니다. 지금과 같이 여기까지 정리하신 내용이 저희가 얘기하시는 지표수라고 보통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지표수를 제외해서 땅 밑에서 흐르는 물을 저희가 지하수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겠다는 내용이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공부하셔야 될 수리학으로 제가 한번 나눠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빠지시는 내용이 수문학으로 이렇게 내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텐데, 자, 지금 상태에서 여러분들 하늘에서 비가 오는 걸 강수, 강우라고 할 거고요. 강수나 강우가 지면에 떨어지게 되면 보통 우리가 유출이 일어날 겁니다. 유출이 일어날 거면 유출이 일어난 물들이 전부 다 중력에 의해서, 굽에 의해서 흐르겠죠. 흐른 상태에서 밑에 물들이 이렇게 고이실 텐데, 수증기에 있는 물이 이렇게 올라가는 걸 저희가 증발이라고 할 거고요. 식물의 옆면을 통해서 올라가는 물들을 저희가 증산이라고 해서 보통 합쳐서 저희가 증발산이라고 이렇게 부를 겁니다. 그럼 요런 내용에 대한 게 저희가 배우시는 수문학에 대한 내용을 배울 텐데, 요 얘기 말고도 땅으로 들어가는 내용 중에 침투도 있고 침루도 있는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리학은 총 시험 문제 20문제 중에 15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수문학은 나머지 5문제로 해서 총 20문항이 여러분들 출제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수문 쪽에는 계산에 대한 산술 능력보다는 이론을 조금 많이 물어볼 테고. 안녕하세요. 자, 이제 우리가 요 1장부터 이제 나가도록 하죠. 그래서 자, 오늘은 요 우리가 앞쪽을 보니까 이제 일반적인 어떤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이 파트에서 1장에서 이제 시험에서 주로 나오는 파트가 이제 이 RC의 성립 이유가 이제 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요 성립 이유를 제가 정의랑 함께 뭉쳐서 이제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RC라고 썼죠. RC라고 썼는데 얘는 표현을 하면 레인포스트 콘크리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레인포스트 콘크리트라고 하는 것은 말뜻 그대로 보강시킨 콘크리트다 이런 의미를 띠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강을 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강한다는 것은 내가 잘 못하는 것을 보강하는 거잖아요. 내가 잘 못하는 형태를 보강을 하는데
이 콘크리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잘못하는지 이것부터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조물을 이제 표현을 할 때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일단 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얘가 특별한 말이 없다면 보라고 생각하고 얘는 단순보라고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쉬운 보가 이제 단순보니까 구조물을 이제 단순보다 이렇게 취급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단순 지지되는 보가 있을 때 얘가 위쪽에 어떤 특정한 하중이 작용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P라는 하중이 작용을 하면 이 P를 내가 점진적으로 이제 증가를 시켰다 이렇게 생각해 보죠. 점진적으로 증가를 시키면 얘가 하중을 받아서 이 보는 휘어지게 돼요. 이렇게 휘어지면 여기 있는 이 보에서 위쪽 부분은 압축을 받게 되겠죠. 얘가 위쪽은 이제 압축을 받게 되고 힘 압축을 받는 거고 아래쪽은 인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 콘크리트라고 하는 구조물도 콘크리트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적으로 가지는 이 속성을 보면 내가 휘었을 때 인장구역에서 이제 균열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보가 콘크리트보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인장구역이 이렇게 깨지게 되면 이 콘크리트는 어떤 재료에 속하는 거예요? 취성재료에 속한다는 거죠. 많은 변형을 보이지 않고 곧바로 이제 죽는다라는 뭐 그런 의미를 띠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이 균열이 콘크리트라면 이 균열이 탁 생기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균열이 발생하면 이 균열이 압축적까지 급속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급속도로. 그러면 이 구조는 안전성 확보가 매우 문제가 되는 거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어서 얘가 이렇게 구조물을 만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라고 하면 철근이라는 인장에 강한 재료를 데려오는 거죠. 철근. 인장에 강한 이 철근을 데려와서 돌을 결혼시키는 거죠. 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때 둘이 결혼한다라고 생각하세요. 결혼을 한다는 것은 상대가 잘 못하는 것을 이제 보완을 해주는 거죠. 김차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그 출제 경향 시간으로 이렇게 보는데요. 우리가 출제 경향을 왜 알아보냐? 자,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출제 경향을 우리가 본다는 것은 뭐냐면, 즉 기출 문제가 뭐가 나왔는가를 알아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기출 문제를 우리가 뭐가 나오는 거나를 안다는 얘기는 거꾸로 또 출제 경향을 알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죠? 이런 것들을 알므로써 우리가 효율적 공부를 할 수가,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합격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합격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토질 및 기초는 우리가 보통 그 출제 퍼센티지가요. 토질이 한 70% 정도 출제된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초가 한 30%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자, 이제 한 문제 푸는 시간이에요. 문제 푸는 시간에 한 문제 푸는데 90초가 배정이 됩니다. 결코 긴 시간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시험을 보실 때는 쉬운 과목부터, 그렇죠? 쉬운 과목부터 또 쉬운 문제부터 푸십시오. 그렇죠? 그래야만 시간 관리가 될 겁니다. 그렇죠? 시간 관리가 될 거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죠? 머릿속에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미리 제가 칠판에다 최근 5개년간 기출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적어 봤어요. 자, 우선 그 1번 보면 흙의 입자 구성 및 성질 이렇게 보면 1번, 2번 보면 사실은 뭐 거의 동일 부분이지만 주로 나왔던 건 뭡니까? 흙의 각 성분 상관관계가 가지고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이 바로 흙의 삼상 부분이에요. 그렇죠? 흙의 삼상.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토질 및 기초 공부하는데 반드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철저히 준비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많이 나오는 식이 자, 함수비하고 흙의 비중은 포화도 곱하기 공부비다. 뭐 이런 식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죠. 부피와 무게와의 관계식 대표적으로. 그리고 흙의 단위 중량까지 같이 꼭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3번은 흙의 단위 중량하고 밀도라고 했는데 특히 이제 뭐 상대 밀도가 최근에 보면 잘 나오거든요. 자, 상대 밀도는 공급비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었고, 그죠? 이 맥시만 마이너스 이 미니만, 이 맥시만
마이너스 2 곱하기 100. 기억나시나요? 뭐 이런 식하고 감마 D 맥시만, 그 다음에 감마 D 미니만, 감마 D 맥시만, 마이너스 감마 D 미니만 곱하기 100. 자, 이 상대밀도식 기억나시죠? 또 최근에는 또 요게 많이 잘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질토의 다짐 정도를 표현할 때 상대밀도를 쓰는데 공급비와 건조 밀도라는 방법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흙의 연경도라든가 거기서 구하는 지수라든가 또는 활성도, 이 활성도에 최근에 이렇게 가끔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오늘 이 시간은 상하수 과학 과목의 첫 번째 시간으로서 상하수 과학 과목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구성되어 있죠. 상하수 공학은 크게 나누어 보면은 두 개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잘 아시겠지만 전체 내용 중에서 절반에 해당되는 상수의 내용이 되겠죠. 상수. 두 번째 내용은 하수의 내용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상하수 공학 과목 크게 구분하면 상수와 하수 구분되는데 그 문제 출제수를 보면은 상수 문제는 10문제가 출제가 되고 나머지 10문제는 하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몇 문제가 출제되죠? 20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제1장 상수시설 계획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1장 상수시설 계획 내용은 그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한 4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상수의 구성과 계통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성과 계통. 두 번째 내용은 상수의 시설에 따라서 계획기간이 설정되어 있거든요. 시설 기준에 보면은 즉 계획 연도다. 세 번째 내용은 우리 상수를 공급받는 인구, 즉 다시 정리하면 계획, 급수, 인구, 추정이 되겠습니다. 자, 1장의 마지막 내용. 계획 급수량이죠. 이 급수량은 계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산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1장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4가지 내용인데 이 4가지 내용 중에서 매년 출제가 잘 되는, 즉 출제임도 상당히 높은 항목이죠. 어느 것이냐면 4번째 항목이 되겠습니다. 계획급수량 산정. 이 내용이 시험에서 매번 출제가 되다시피 합니다. 다음으로는 급수인구 내용이 되겠죠. 이 급수인구 추정 내용도 마찬가지. 출제가 계산 문제로서 출제가 상당히 잘 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세 번째 내용과 네 번째 내용이 시험에서 출제가 상당히 높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 학습하실 때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되겠다.